미국 아까 국가부채가 38조 달러를 넘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늘어나는 이자가 2조 달러가 넘거든요.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그 이자 비용은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이거는 통화량이 또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금값과 은값도 그에 따라서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값을 산정하면은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26,600불 정도까지 나오나요? 5배 이상 상승이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투자의 개념보다는 그냥 저축성으로 모으는 개념이에요. 평생 모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유가 될 때마다 키핑을 해서 계속 모아두는 거예요.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경제 원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재한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절대 실패 없는 금 투자라는 책을 출간을 했고요. 교보에서 베스트셀러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 금 거래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경남의 창원을 중심으로 해서 진해점, 해운대점, 해운대 LCT점 그리고 종로의 피카디리 극장에 7층에 크게 매장을 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인천이라든지 대구, 대전, 제주도 이런 쪽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금거래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금거래소,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금거래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뭐 실전 투자가이자 사업을 뭐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나 뵈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금, 은, 구리의 선물 가격이 45년 만에 처음으로 나란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금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이제 통화량이 문제가 아닐까요? 미국에서 달러 기준 통화를 많이 발행을 하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돈의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진짜 돈인 금과 은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굉장히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뭐 중앙은행의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이슈들이 있는 거죠. 예. 금값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개인들보다는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미국 국채 보유량 1위를 달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호 전쟁을 통해서 스위프트 금융 제재가 들어온 거고요. 그로 인해서 달러 표기 자산들이 동결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에도 물론 이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 지론이라든지 뭐 세계 금융 위기 상황 때에서 미국이 너무 많은 돈을 발행을 하다 보니까 진짜 이 돈의 가치가 뭐 있어지나 하는 이런 이제 판단들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양만큼 오히려 이제 금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만들고 금을 계속 비축하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뭐 브릭스 국가들이 마찬가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자국도 똑같이 어떤 위기 상황이 되면은 자산이 동결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고요. 그 자산의 이제 뭐 외화 자산이라든지 이런 걸 다변화를 위해서 지금 이제 미국 국채보다는 금과 은을 주로 매입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나타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수요가 많아지니까 많이 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다.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 금리 인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금값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미국 시간 기준으로 12월 10일 날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12월 11일 새벽 4시 정도에 연방기금 금리가 결정이 될 겁니다. 현재는 지금 미국 금리 기준이 이제 구간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3.75%에서 4% 정도가 구간입니다.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0.25%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으로 해가지고 조금은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오늘 보니까 CME에서 이제 예측을 하는 게 있거든요. 예측을 하는 거 보니까 88.9% 정도로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시절에 이제 임명을 했는데 이 연준의 의장들은 이제 기간이 4년이거든요. 예, 파월 이제 의장 같은 경우에는 2026년 5월 정도까지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친 트럼프계로 분류가 되는 케빈 헤셋, 이분이 굉장히 유력하게 이제 비둘기파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이제 완화적으로 유동성을 풀면서 또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은 이제 이런 분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 그러고, 또 이게 시세로 최근에 이제 뭐 나스닥이라든지 S&P, 다우지수, 그다음에 여기 금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관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결국은 미국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거는 미국 국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금리 이자를 조금 적게 준다라는 얘기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보고 이제 돈의 값이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어쨌든 금리가 뭐 4%에서 3.75
3.75%, 그다음에 3.75%에서 3.5% 포인트로 내려간다. 이러면은 은행에 이제 뭐 예금을 하든지 아니면 국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금리가 주는 이자, 금융이라 그럽니까? 금융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게 점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한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자연적으로는 이제 오히려 이 받는 금리, 이자 소득보다는 금리에 대한 이익보다는 그냥 금을 가지고 시세 상승을 노리는 게 맞겠다라는 이제 이런 판단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연적으로 금리가 낮춰지면서 이제 돈이 시중에 통화량이 많이 풀리면은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굉장히 많이 숨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오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해치 상품인 금과 은의 가격이 급속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금은 그 향후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120조 규모의 초대형 금광이 발견됐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항상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자주 발견이 돼요. 유튜브에서도 질문들이 막 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금광들이 뭐 항상 자주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거 발견된다고 해가지고 뭐 금값이라든지 이런데 큰 영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 하는 정도로 저는 이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이거를 발견해가지고 생산성이 있는지 경제성이 있는지 굉장히 이제 복잡한 과정 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이제 캐내져서 나온다 그러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들, 뭐 어떤 사람은 10년, 15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제 시간들이 지나가는 거고, 그 사이에 이미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달러라든지 뭐 통화량이 이게 급속도로 늘어나니까 이제 그런 거는 금광이 아무리 많이 발견돼서 금이 넘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금값에는 대세적인 상승이라든지 큰 영향은 이제 못 미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큰 금광을 발견해서 금이 넘쳐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미국에서 지금 국가부채가 38조잖아요. 38조 달러를 넘었는데 그 연준에서 받아가는 이자가 6% 정도의 이자를 받아가요. 그냥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38조에 대한 빚에 38조 달러 빚에 대한 이자가 2조 달러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더 급속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채굴하는 속도보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그냥 그 정도는 그냥 뭐 가십거리 내지는 그냥 뭐 지나가는 뉴스 정도로 읽어도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워낙 많은 거를 봐와가지고요. 이게 뭐 매년 뭐 두세 건 이상은 어느 나라에서 어떤 금광이 발견되었다더라. 뭐 심한 경우에는 뭐 화성에서 뭐 금을 캐오면 된다. 뭐 어떤 뭐 은하계에서 뭘 가지고 오면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 이제 5천년 역사 속에 있는 금의 진짜 돈으로서의 금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훼손시키지는 못한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올해 중국, 일본, 인도 등 주요국에서 계속 금을 매집하는 등 탈달러 정책으로 패권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달러 패권이 붕괴된다면 금의 위치는 어떻게 변할까요? 이제 달러 패권 붕괴라는 게 아주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실제로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가 71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브레튼 우즈 협정을 이제 파기를 하면서 실제적인 금본위제는 이제 풀린 거거든요. 풀렸으면서 이제 1973년도에 헨리 키신저가 그 당시에 뭐 국무장관이었는가 그랬을 거예요. 사우디하고 협의를 해서 전 세계 석유 결제에 대한 거를 달러로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소위 얘기하는 페트로 달러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런 석유 결제라든지 이제 주요한 무역의 결제를 달러로 한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달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유지가 됐고, 얼마 전에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 붕괴가 됐어요. 무너졌단 말입니다. 더 이상은 달러만으로 결제를 하지 않겠다. 아니면 뭐 중국에 석유를 주면서 석유를 공급하면서 위안화로 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러시아의 루벌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도의 루피아라든지 이런 자국 화폐 통화로 이렇게 결제가 가능하다 하는 이런 선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미국에서도 이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뭐 사우디하고 협상을 하고 계속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국, 인도,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브릭스 국가들이거든요. 사우디도 최근에 이제 브릭스 국가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스위프트 시스템이 지금 이제 흔들리고 있으면서 러시아가 외국에 둔 자기들의 달러와 자산들 이런 게 이제 동결이 되거나 압수 또는 다른 데 이제 사용을 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각 나라들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외화 준비금이라든지 주요 자산들을 다변화, 다각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탈달러화는 어느 정도는 가속이 된다라고 보는 거고, 근데 이게 패권 국가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단숨에 무너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으면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미국 달러의 패권이 점점점 힘이 약해지는 그런 이제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된다라는 게 이제 저의 관점이고, 이제 한 방에 무너지진 않겠죠. 다변화되고 다각화되겠죠. 되는데 여기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무너지면 결국은 금과 은이라는 진짜 돈으로 회귀를 하거든요. 뭐 CBDC가 되든 스테이블 코인이 되든 어떤 형태의 변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초 자산은 항상 특히 금과 은이 되어 왔다라는 거는 우리의 그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또 혹은 지금 은도 전략 자산으로 해가지고 뭐 러시아라든지 다른 나라,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은 소비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제 런던의 금시장 LBMA라든지 미국의 코맥스, 뉴욕에 있는 뭐 코맥스라든지 뭐 시카고 상품 거래소를 통해서 보관하고 있던 금과 은을 자국으로 다 송환을 하고 있는 이런 절차예요. 이게 예전에도 똑같은 상황들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쉽사리 이렇게 상승세가 끊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저는 판단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왜 13년 2월을 마지막으로 금 매입을 안 하고 있는 걸까요? 참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지금 뭐 4,800억 달러 이상이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에 IMF 시절이나 아주 이제 가난한 시절 아니면 성장기 때 한국에 비하면은 이게 굉장히 많은 외화 자금이라고 뭐 외환 위기가 오지 않는다,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낙관적으로 진단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의 뭐 아시아의 뭐 4대 강국이라고 일컫는 뭐 대만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외환 보유고의 뭐 80% 이상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예. GDP의 80% 이상을 외환 보유고를 전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GDP의 한 20% 정도 규모.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2013년도 제가 볼 때는 이명박 MB 정부 때 있었는데 그때 104.4톤 정도의 금을 몇 년에 걸쳐서 샀어요. 그 당시에 2011년도에 국제금 시세 고점은 1920달러였거든요. 그 이후에 약 2015년, 16년, 17년 정도까지 국제금 시세 기준으로는 온수당 1,050달러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1920달러 최고점 부근에서 산 게 소위 이야기하는 반토막,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약 뭐 40몇 퍼센트, 50몇 퍼센트, 50% 가까이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당연히 이제 그 정책에 대해서, 정책 실패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제 기억으로는 이제 민주당의 국회의원 몇 분이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했어요. 뭐 국정조사라든지 뭐 아니면 국회 질의를 통해서 정부를 비판을 하겠죠. 당연히 야당이니까 이제 여당을 비판하면서 더 잘 되라고 이제 하자는 그런 얘기는 공감을 하는데, 근데 이게 너무 거세게 비판을 넘어서 막 이렇게 비난 가까이라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해당 한국은행에 있는 그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이제 뭐 금 먹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금을 미래를 위해서는, 국민들을 위해서는, 국가를 위해서는 금을 항상 보유를 일정 부분 많이 해놨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경제 위기 때 우리가 IMF 때도 그걸 잘 활용을 해서 위기 극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를 뭐 금을 사서 수익을 낸다. 그러면 뭐 공무원 입장에서 어차피 한국은행 직원들도 공무원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금을 사가지고 올라간다 한들 나한테 뭐 혜택되는 건 없지. 근데 반대로 사고 나서 떨어진다 그러면은 참 엄청난, 그러니까 비난과 비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거를 감수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복지부동의 자세라든지 위축되는 자세 있잖아요. 그런 거로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안 하는 상황이 됐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지금 이미 2011년도에 그때 고점이 1920달러였는데 트로이 온수당 1920달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4,400달러까지 갔단 말이에요. 정확하게는 4,398달러를 찍었습니다.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근데 지금 그때에 비하면 이미 2배 이상이 올랐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시간이 10년, 20년 지나갔을 때 우리나라가 뭐 10년, 20년, 100년, 200년 뒤에도 계속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국민들이, 후손들이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걸 생각하고 있다면은 여야 할 것 없이 뭐 진보, 보수 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금에 대해서는 그냥 전부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금을 매수를 해서 국가의 전략 자산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부강한, 아니면은 뭐 경제 위기에도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탬이 되는 정책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또 전 국민들이 또 지지를 해야 되고, 위정자들,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미래에, 지금과 우리 미래 세대, 이제 우리 후배들과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반드시 금은 외환 보유고에서 비중을 확대해서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 정도만 따라가도 외환 보유고에 뭐 3%, 5%, 선진국 유럽 국가들은 뭐 70%, 80% 있는 국가들이 많거든요. 거기까지 따라가서 저는 이제 좀 부강한 나라, 든든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대표님 저서에 스테이블 코인이 부상할수록 금은 더 강해진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이제 암호화폐가 굉장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을 하고 USDT, USDC, 뭐 USD1 이렇게 되겠죠. 그걸 발행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준비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미국 국채 뭐 91불 미만 해가 단기 국채죠. 그죠? 단기 국채를 많이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러시아라든지 이런 사태를 통해서 스위프트망이 이제 제재를 당하고 각국에 있는 주요 자산들이 동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제1의 국채 보유국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3위로 밀려난 거죠. 일본, 영국에 비해서 3위로 밀려난 거고 결국은 그 나라 중앙은행이나 국가에서 미국 채권을 안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미국 국채를 더 발행할 수 있는 주체를 국가에서 전 세계에 있는 국민들이나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민들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금 전이가 되면서 이제 바뀌고 있는 매수 주체가 바뀌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미국 아까 국가 부채가 38조 달러를 넘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늘어나는 이자가 2조 달러가 넘거든요. 천문학적인 어마어마한 이제 숫자가 되고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그 이자 비용은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서는 막지는 못해요. 그럼 결국은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하고 더 많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거는 통화량이 또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돈이 많이 풀릴수록 통화량이 증가할수록 인플레이션은 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 금값과 은값도 그에 따라서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제 뭐 흔히 이야기하는 보는 통화 M0 이런 단계가 M0 같은 경우가 미국에 뭐 5조 3천억 달러 이 정도 되는데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값을 산정하면은 금값은 트로이 온수당 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2600불 정도까지 나오나요? 지금 뭐 4000불 4000 몇백 불 정도가 되니까 4000 몇백 달러가 정도 되니까 앞으로 뭐 향후 5배 이상 상승이 가능하다. M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하면 이거는 굉장한 숫자가 나와버리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M0가 발행이 되고 나서 통화성수라는 개념이 붙으면서 뭐 지급준비율 제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은행에서 은행을 건너가면서 점점점 돈들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뭐 M2를 기준으로 해서 금값을 물론 다 금을 사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근본이제 하에서 모든 자산 가치를 금에 비교를 한다면 그때는 이제 엄청나게 많이 이제 오르는 그런 사태가 아마 일어날 겁니다.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금 가격도 무조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AI 버블과 비투 등 불안해 보이는 자산 시장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금값이 추가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결국은 모든 게 이제 통화량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자본주의 화폐 시스템은 무조건 돈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그에 따라서 금값과 은값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는 아주 이제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잖아요. 뭐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실물 자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강하게 증명된 게 금과 은이잖아요. 혹자는 뭐 5,000년, 어떤 사람은 6,0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이제 화폐가 몰락을 하고 금과 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그거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새로운 통화가 패권이 이제 이어지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과학이 발달하고 뭐 이렇게 될수록 결국은 어떻게 보면 뭐 인플레이션이 안 생겨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렇지를 않아요. 그렇지를 안 하고 계속 통화량을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들이 계속 풀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 하에서 얼마나 자기 재주껏 자기가 가진 사업을 가지고 아니면 자기가 뭐 급여를 받든 뭘 하든 자기 능력껏 이렇게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 수없이 많이 발행이 되는 돈들 중에서 얼마만큼 내가 빨리 모을 수 있느냐 하는 그 게임을 인생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반드시 이제 명심을 하시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막연히 그냥 은행 이자 2% 뭐 3% 5%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뜩이나 지금은 굉장히 이제 예민한 시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이제 달러가 붕괴되는 달러 패권이 약화되는 이런 시기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이제 굉장히 많은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서 옮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실제로 뭐 5년 전에 금을 산 사람은 지금은 3배, 4배, 5배, 6배 막 이렇게 했잖아요. 오늘도 아까 종로에 매장에 왔는데 해운대 LCT점에서 방문한 고객분이 오산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와가지고 저한테 90도를 절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했는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길 대표님 때문에 금으로 부자 됐다면서 고맙다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저도
저도 이제 너무 기분이 좋죠.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금 사업을 하는 목적이 그거거든요. 금과 은의 가치를 공유하고 고객의 자산을 증식시켜주는 일을 한다. 그게 저의 가치거든요. 예쁜 주얼리를 선택해서 고객을 기분 좋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린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이제 뭐 사업을 하는 그런 겁니다. 솔직히 뭐 제 혼자 제 가족만 먹고 살란다면은 아마 접어도 될 정도는 될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그런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국가가 아까 얘기했듯이 외환보유고에서 금 비중을 안 늘리잖아요. 근데 금이 엄청나게 쓰이는데 위기 때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이제 저를 포함해서 제 뭐 직원들하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를 통해서 이 경제원탑 TV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시고 딱 이렇게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진짜 돈인 이 금을 계속해서 어떤 경로로든 많이 가지게 하는 그런 게 저의 이제 소망이고 저의 꿈이죠. 최근 유튜브를 보면 금값이 100만 원을 돌파한다는 이런 자극적인 썸네일을 볼 수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금값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보고 계시나요? 저도 이제 배제안의 금토크 해가지고 유튜브를 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 한 7, 8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이제 구독자가 10만 명 정도 되는데 경제원탑에 비해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애기고 그런 맛 수준이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한 7, 8년 전에 방송을 창원에서 하면서 돌반지 한 돈 이게 제일 쉽게 사람들한테 와닿거든요. 금 한 돈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돌반지 한 돈에 100만 원 간다. 그 당시에는 20만 원이 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 미친놈 소리 막 들었겠습니까? 막 비판의 소리를 듣고 그랬는데 결국은 7, 8년이 지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보면은 실제로 돌반지를 살려고 그러면은 부가가치세 포함하고 이제 수공비라는 거 있잖아요. 공임하고 뭐 회사의 마진을 포함하면 대략적으로 한 95만 원 정도가 가요. 그래서 금 한 돈에 100만 원이라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거의 조금만 한 단계만 레벨업을 해버리면은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수치거든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다. 이제 금 한 돈 1000만 원 간다 이런 소리가 아마 나올 거예요. 200만 원 간다 이래도 지금은 국제금시세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뭐 4,400불 최고점이 뭐 8,800달러까지 간다. 이렇게 되면은 충분히 그 가격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거든요. 예전에 뭐 1970년대부터 80년대 금값 상승이라든지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금값 상승 이런 이제 상승폭을 보면은 지금부터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최근에는 1,050달러 온수당 트로이 온수당 1,050달러가 저점이 되었다고 보면 될 거예요. 아마 2015년 16년 경일 겁니다. 약 10년 전에 이제 최저점이었는데 이미 4배 정도는 왔어요. 근데 보통은 7배에서 많게는 25배 정도까지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면 1,050달러에서 7배, 8배 정도만 가면 8,000달러는 현실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 돈 100만 원 간다. 이거는 아마 사람들이 들어도 그렇게 놀라지 않을걸요. 지금은 이제 현실이 되어 있는 거고 조금 있으면 이제 그만 돈 200만 원 간다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오히려 은 가격이 실버 1kg에 1,000만 원 간다 이런 얘기가 아마 나올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금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팔아야 될까라는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금값 상승의 끝에 신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금값 상승의 끝의 신호를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정말 그걸 몇 번만 맞추면 아마 제가 워렌 버핏, 일론 머스크를 능가하는 아마 그런 진짜 금융 재벌이 되어 있을 건데 참 이거를 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일정 아까 얘기했듯이 뭐 M0 통화량이라든지 M2 통화량이라든지 그런 데 맞춰가지고 할 건데 근데 이게 사람들의 이제 심리가 거래가 되고 있으면서 이제 투기 심리라든지 각종이 정말 다양한 이제 메커니즘들이 융합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나봐야 이렇게 나온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이상의 예를 들어서 뭐 금값 상승이 정말 나오고 그렇게 해야 그때 이제 뭐 하락의 신호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그게 언제쯤인지 저도 이제 예측은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을 수익을 내서 어떻게 판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책에 절대 실패 없는 금 투자라는 책에서도 소개를 해드리는데 금을 진짜 돈, 리얼머니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은행 예금을 넣을 때, 저축을 할 때, 적금을 넣을 때 이거를 언제쯤 적금을 넣지 이런 생각은 안 하시잖아요. 여유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넣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돈이라는 거는 뭐 가치를 척도를 하고 교환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 종이돈, 커런시 이거는 안 돼요. 종이 화폐로는 가치 저장이 안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제 진짜 돈이라고 표현한 게 금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투자의 개념보다는 그냥 저축성으로 모으는 개념이에요. 제가 표현하는 거는 가짜 종이돈을 열심히 일을 해서 사업을 해서 모은 다음에 진짜 돈인 금과 은으로 바꿔놓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수익 실현은
실현은 언제 한다? 저는 그런 표현을 해요. 수익 실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뭐 가짜 돈, 종이 돈 있잖아요. 이게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자녀 결혼을 한다든지 뭐 사업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남자들은 나는 멋진 차를 한번 타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예쁜 여자친구가 뭐 어떤 아니면 뭐 와이프가 정말 멋진 뭐 가방을 한 개 사고 싶다든지 이때 이제 필요한 만큼 그거를 바꿔서 종이 돈으로 바꿔서 쓰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를 수익 실현한다는 개념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생 모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유가 될 때마다 키핑을 해서 계속 모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이 가격에 한 돈에 얼마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총 중량을 계산해가지고 금을 뭐 1kg을 산다, 2kg을 산다, 뭐 실버를 뭐 100kg 모은다, 200kg 모은다 이런 총량 단위로 해서 이제 모으는 게 맞아요. 계획을 세울 때.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그런 식으로 목표를 세워서 가요. 100kg 사야 되겠다, 뭐 1톤 사야 되겠다, 2톤 사야 되겠다, 10톤 사야 되겠다, 100톤 사야 되겠다잖아요. 목표를 정하면 그냥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4,000불이든 5,000불이든 뭐 2,000달러든 3,000달러든 뭐 10,000달러든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예. 돈을 더 찍어내면 되니까요. 그렇다면 금값이 폭락할 때 어떤 상황에서 폭락을 할까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예를 들면은 이제 1970년도부터 80년도까지의 이제 금값이 급등하는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닉슨 대통령이 브레튼 우즈 협정을 파기하면서 1온스당 35달러에 고정되어 있던 금값이 풀려버렸거든요. 신용화폐 이제 시대가 이제 열렸습니다. 그러면서부터 금값이 진짜 무지막지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아마 71년도부터 해가지고 80년 최고점까지 비교하면 한 25배 정도 아마 상승을 했을 거예요. 25배 정도 금값이 상승을 했는데 이러면은 이 상태에서는 이제 미국 달러가 패권이 유지가 되기가 힘들잖아요. 진짜 돈인 금이 너무 움직여 버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러를 발행해서 그 달러를 가지고 융통을 해서 자기들이 이제 잘 살아야 되는데 나라가 유지돼야 되는데 그렇거든요.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폴 볼커라는 연준 의장이 나타나서 금리를 20% 가까이 아마 올렸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를 산다 아니면 미국에 예금을 한다 그러면은 연에 20% 정도를 준다. 그러면 금을 살 필요가 없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그런 상황이 나타났죠. 이번에도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이제 나타날 수도 있겠죠. 나타날 수도 있으면은 그게 예를 들어서 뭐 금값 고점의 신호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때 상황하고 지금은 또 다르고 이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등장을 했고 그 당시와는 다른 엄청난 통화량들이 지금 이제 시중에서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번 지켜보시죠. 어디가 고점이 될지 여러분들하고 저기 배재한의 금토크와 그다음에 경제원탑 구독자분들이 예측을 한번 하시죠. 예측하시면 맞추신 분들에게 책을 보내드리든지 아니면 좋은 선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보 투자자의 경우 금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금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금 투자라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는 이제 실물 금을 금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실물 금 투자를 가장 많이 권유를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KRX 금 시장에 정권 계좌를 개설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 통장을 하는 방법, 뭐 ETF라든지 해외 선물을 하는 방법, 금 선물 뭐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저는 초보일수록 실물금을 단 한 돈이라도 두 돈이라도 조금씩 여유 자금을 모아서 실제적으로 금 거래소 와서 실물금을 한번 사보자. 그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의 향후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고 공부를 해보면 그 결과가 결국은 실물금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수익이 났을 때 가장 좋다라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지금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제 영상을 찾아보시거나 공부를 해보고 데이터를 내보면 그렇습니다. 실물금의 가장 큰 장점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만 돈에 100만 원 주고 90만 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주고 삽니다. 근데 이게 10배가 돼서 이제 1000만 원이 됐습니다. 10배가 돼가지고 그러면 그 차액이 예를 들어 90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럼 그 900만 원에 대해서 양도에 대한 양도세액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법 규정이 없어요. KRX도 뭐 그런 뭐 차액에 대해서 그게 없다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이제 실물금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런 장점은 어떻게 이제 비교를 못 해요. 그냥 전산화된 종이돈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실물금을 사서 단 한 돈이라도 사서 눈으로 보고 느껴보시면은 알게 될 겁니다. 결국은 진짜 그 부모님들이 막 7살, 8살 초등학교 입학하는 애들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자기들의 용돈 모은 걸 가지고 그만돈 사는 이런 실천적인 모습을 이제 부모님들이 알려주거든요. 저는 그런 거를 권유를 해 드립니다. 초보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실물금을 동네 금은방에서 구매해야 될지 어디에서 구매해야 될지도 모를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으로 금 투자를 접근해야 될까요? 저는 제가 실물 금 거래소를 전국에 여러 곳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면은 저희 이제 골드나라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직원들하고 아주 많은 직원들이 있거든요. 이제 같이 이제 금 사업을 하는 직원들만 한 30명 가까이 돼요. 각 지점별로 가까운 지점별로 전화하셔가지고 상담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이제 브랜드 가치가 높은
큰 골드바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를 해서 가지고 계시고 나중에 팔 때도 그만큼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권유를 해 드립니다. 브랜드 가치가 있는 제품을 찾고 선호를 하라. 그게 저의 조언입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저서에서 나이에 따른 투자 전략을 나눠주셨는데 이는 어떤 부분일까요? 이제 크게 이게 나이에 따라서 뭐가 있다기보다는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작기도 하고 수익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금은 뭐 그만 돈만 살려고 해도 90만 원 가까이 되니까 조금씩 우선은 이제 아껴가지고 모으는 겁니다. 돈을 할 때 쓰고 싶은 거를 먼저 쓰고 모으는 게 아니라 모을 만큼 모으고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부자가 되는 첫 걸음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씩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돈 단위가 작으니까 적은 금액으로 일정 부분 모은 다음에 지금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골드바를 만들면은 한 돈, 두 돈, 세 돈, 다섯 돈, 열 돈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중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단가가 낮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 부분 모은 다음에 뭐 세 돈이라든지 다섯 돈 단위 지금은 금값이 많이 올랐으니까요. 요 정도 단위로 사회초년생들은 사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30대, 40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걸 조금씩 증가를 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는 이제 50대가 되면 이제 은퇴 계획을 세우고 조금 많은 자금을 만질 수도 있거든요. 사업이나 이제 경제 활동에서 성공하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단위를 조금 크게 해가지고 뭐 10돈을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향후에 이제 뭐 노후 대책을 세운다 그러면은 120개, 1년에 12개를 쓰고 10년 동안은 120개, 예를 들어서 20년이면은 240개가 되겠죠. 이제 그런 단위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제 모으는 방법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열심히 내고 있는 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과연 이제 물가가 상승하고 이 연금이 우리한테 올지 어쩌면은 연금 그걸 받아도 뭐 식사 맛있는 식사 한 끼 뭐 커피 한 잔 먹으면 없어지는 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는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가난은 국가도 구제를 못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국가든 어느 단체든 그거는 여러분들의 이제 노후 준비를 못 해줍니다. 못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브랜드 가치 있는 골드바를 구매하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브랜드별 금이 약간씩 다른 걸까요? 절대 실패 없는 금 투자라는 제 책에서도 썼는데 이제 한국에서 유통되는 골드바 4대 천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국가 기관 공기업에서 만들어내는 화폐를 만드는 기관 한국조폐공사 있죠.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드는 조폐공사 골드바. 그다음에 국내에서 가장 큰 회사죠. LS M&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LS 골드바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조폐공사 골드바, LS 골드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제가 사업을 하고 LBMA에 들어갈 수 있는 원자재 있죠. 국내에서는 LS 골드바밖에 없거든요. LS 골드바라든지 뭐 호주의 ABC, 그다음에 뭐 프로스민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홍콩의 헬하우스라든지 이런 런던 금시장 협회에 들어갈 수 있는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거친 골드바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생산을 해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자부심이 있는 거고 어쨌든 이런 브랜드 있는 골드바를 이제 사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제 국내 금거래 중에서 가장 큰 거래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 금거래소 제품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4대 천왕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조폐공사 골드바, LS 골드바, 골드나라 아우라 골드바, 한국 금거래소 골드바. 요 정도가 저는 지금 시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금 투자자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골드바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성분 자체도 일단은 까다롭게 성분을 LS 골드바라든지 그러니까 런던 금시장 협회 세계적으로 들어가는 가장 까다로운 규격 있죠. 이런 데서 통과가 되는 금들만으로 자체 생산을 하거나 외주를 져가지고 만들어냅니다. 대신에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전수 검사를 하는 거죠. XRF 비파계 검사기를 통해서 전수 검사를 해서 이게 금 함량이 맞는지 잘 나오는지 품질 검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거죠. 작은 회사들은 그런 거 안 하고 시중에 있는 금들 고금들이라 그러거든요. 18K, 14K, 뭐 999 제품, 995 제품들을 녹여서 이제 정연하는 과정을 한두 번 거쳐요. 그런 다음에 이게 포나인이다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내는데 실제적으로 포나인 찍혀 있는 제품들이 검사를 해보면 포나인이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차이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백화점에서 과일을 사 먹고 백화점에서 옷을 사고 조금 더 좋은 차를 사고 그게 만족들을 하는 거 있잖아요. 뭐 화장품도 조금 더 이제 좋은 거를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제 니즈는 굉장히 다양하니까 욕구도 다양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염두를 해두면은 분명히 처음에 살 때는 이제 이런 큰 회사의 제품들 검증된 회사의 제품들은 최초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유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만은 그게 비싸게 느껴질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팔 때는 그만큼의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매거래라는 거래 방식으로 저희 골드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거래하는 방식인데 그걸 활용하면은 충분히 좋은 금을 사고 기분 좋게 신미감 있게 기분 좋게 보면서 소유하는 느낌도 있고 나중에 팔 때도 더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브랜드 있는 골드바를
투자를 하고 거래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금도 이제 투자를 하는 걸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전체 투자금 중에 몇 퍼센트 비중을 금 투자에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유가 되는 만큼 하시는 게 좋죠. 수치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뭐 10%에서 30% 정도까지 금 투자를 하면 된다. 아니면 금과 은을 나눠서 투자를 하면 된다.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가족이 편안하게 이제 살 쉼터는 있어야 되잖아요. 집은 뭐 있어야 되는 거, 자가가 있는 게 좋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먹고 싶은 있잖아요. 의식주가 이제 해결이 된 다음에 나머지 여유가 있는 자금은 현금 흐름을 좋게 발생을 시킨 다음에 몇 개월만 쓸 원화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금 투자, 은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든지 코인은 여러분들 솔직히 해서 그거로 수익 많이 내셨습니까? 많이 내는 경우에는 굉장히 드물걸요. 저 같은 경우에도 2010년도 동부정권 투자 수익률 대회에서 전국 1위를 하고 상을 받기도 했어요. 주식 투자도 코인 투자도 꽤 이제 오랫동안 하고 잘 하고 해요. 많이 하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실물금 사업을 하는 게 좋고 실물금이 가지고 있는 거, 실물은이 갖고 있는 거 이런 거에 의해서 수익이 상승한 거 아마 큰 돈들은 그쪽에서 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해도 꾸준히 뭐 사업을 해서 지금 뭐 16년 이상을 지금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여유가 될 때마다 금과 은을 사 모았으니까 그게 4배, 5배 올라갔으니까 안정적으로 큰 자금이 이제 움직일 수 있으면서 그만큼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 네, 저는 이제 금과 은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해드립니다. 물론 각자의 성향이나 재주껏 돈을 많이 불리는 건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네. 옛날에 로버스트 기요사키도 책에 보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적은 돈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젊은 분들일수록 깨닫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맞아요. 오렌 버핏의 투자 원칙도 그래요. 원금을 잃지 않는다. 첫 번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 절대 원금을 잃지 않는다. 그게 투자 원칙이에요. 세 번째, 1번, 2번을 절대 지킨다. 그게 투자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금 보존에 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차곡차곡 조금씩 쌓아가는 이런 복리의 힘이라는 거는 안정적인 힘이라는 거는 무시를 하지 못합니다. 대표님께서 금 투자를 진행하실 때 꼭 이것만큼은 지킨다는 신념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니까 금 사업을 하니까 판만큼은 다시 무조건 채워 넣는다. 금을 만약에 팔았는데 금으로 못 채워 넣는 상황이 생긴다. 가끔가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10월 달에 금값이 조정 없이 급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실버라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은 무조건 채워 넣는다라는 게 있는 거고요. 아무리 뭐 다른 뭐 금들이 똑같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제 원칙은 항상 이제 브랜드 가치가 있고 좋은 거 함량이 좋은 제품들로 해서 모은다는 이제 원칙들이 있는 거죠. 나간 만큼 채운다. 반드시 이제 제가 쓸 만큼의 비용 이외에는 다시 금으로 자산을 증식시킨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예. 대표님 저서에 부자들은 금 거래를 다르게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었나요? 첫 번째는 부자들은 가격에 별로 연연을 안 해요. 내가 사야 되겠다라는 목표량이 있으면은 금, 골드바를 1kg 아니면 10kg, 20kg을 사야 되겠다 하면은 그 목표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가격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한 돈당 얼만데 이게 어떻게 싸게 한다, 뭐 한다 이런 방법보다는 그냥 목표를 세우면은 그냥 무던하게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이게 얼마가 쌀 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목표를 세우면은 자신이 이제 기준을 세우는 거죠. 매달 한 번 내지는 뭐 2번 아니면 몇 개월에 걸쳐서 뭘 한다 이런 원칙들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그냥 계속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런 방법들이 이제 있는 거고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최초에 산 금들을 제가 산 좋은 금들이 여러분들이 산 좋은 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냥 팔면은 지금 사면은 90만 원이고 그냥 팔면은 75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근데 약간 억울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나는 85만 원을 받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금과 은을 살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살 때 가격이 이거다, 팔 때 가격이 요렇다. 요렇게 해서 이게 이제 기준으로 삼는 게 15%에서 20%를 사야 손해 안 보고 금을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구조를 혁파한 게 조금은 파는 사람이 좋은 금을 샀다가 파는 사람이 높은 가격을 받고 싶고 사는 사람은 이 가격에 사고 싶다라는 구조가 형성이 된 거죠. 여기서 이 갭이 형성된 거예요. 이게 이제 중매거래라는 거거든요. 이 중매거래를 통해서 팔면은 기존의 금은방이나 금거래소 주변의 소매점이라든지 금거래소에 파는 것보다 많은 경우에는 10% 이상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어요. 1억이면은 1,000만 원이에요. 굉장히 커요. 10억이면은 1억 원 이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저희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는 거죠. 그 이분들은 이런 걸 굉장히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를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해두셨다가 좋은 그게 온다 그러면 이제 끊임없이 이제 맞으면은 사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네이버 카페도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고 골드나라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카카오톡방을 여러 개를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서 실제로 이제 4,000명 이상의 가입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매거래방, 특가방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는 거죠. 와서 이제 누구한테 협상하고 이런 거 안 해요. 좋은 가격이 나와 있고 어떤 고객이 이제 이 가격 정도에 팔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자기 기준에 맞게 계속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를 가지고 브랜드 있는 제품을 그냥 꾸준하게 목표를 세워놓고 그냥 산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안 흔들려요, 이분들은. 예. 투자라 하면 투자자 본인에게 수익이 생겨야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금 투자는 어떻게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금은 투자라기보다는 저축의 개념으로 진짜 돈을 모은다는 저축의 개념으로 가거든요. 가령 여러분들의 통장에 적금을 들어서 얼마가 만기가 돼서 뭐 풍차 돌리기를 하든 뭘 하든 했습니다. 통장에 1억이 쌓이고 2억이 쌓이고 5억이 10억이 20억이 쌓였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수익 실현한다는 개념은 없잖아요. 그 통장에 있는 돈들을 뺄 때는 돈이 필요할 때 빼서 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금도 원도 그렇게 해서 가짜 돈을 가지고 진짜 돈을 모으는 게임이에요. 그 필요할 때 있으면 그거를 쓰는 거예요. 수익 실현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옛날에 뭐 금 한 돈에 5만 원, 10만 원 했는데 지금 보니까 팔 때 보니까 80만 원 나왔더라라는 이제 종이 화폐의 가치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교를 해서 그런 거지 실제 금과 은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진짜 종이 돈이 필요하다. 교환의 가치로서 뭔가 필요할 때 금을 팔아서 은을 팔아서 쓴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초보 투자자들은 동네 금은방 가서 판매를 하는 투자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판매를 해야지 올바른 판매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매도를 할 때 오늘 기준으로 한 75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포나인 기준의 골드바 한 돈 정도 되면 그렇게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한 82만 원 저희 회사에 중매 거래를 하는 회사의 수수료가 그렇게 안 비쌉니다. 2.15% 정도 되고 거기에서 이제 세금을 10% 내는 거거든요. 그 회사에서. 근데 이 정도의 75만 원 매도되는 금액을 10% 더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82만 원, 83만 원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방법을 활용을 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주변에 금 관련 소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주변에 눈에 띄니까 그냥 다 일반적으로 똑같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하는데 금을 팔 때도 아주 똑똑하고 현명하게 판매를 하면은 굉장히 이제 좋은 방법이 있는 거고요. 기존에 어떤 경로를 사서 어떤 경로로 금을 보유하고 어떤 금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거를 또 인가공을 통해서 브랜드 가치가 있는 골드바로 교환하는 비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 골드바나 실버바를 중매 거래를 통해서 판매를 하면 수익이 더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하잖아요. 교환을 해서 교환 비용이 뭐 10만 원이 나왔다. 근데 팔면은 60만 원이 나오네. 그 교환 비용을 10만 원 빼면은 50만 원이 더 남네. 이런 구조가 되면은 그 방법을 활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금을 팔 때도 살 때도 정보가 힘입니다. 수없이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정보가 동등하게 전달이 되지는 않거든요. 조금은 약간 5분, 10분, 30분, 1시간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익을 최대한 빠르게 내려면 싼 가격에 구매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하는데요. 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팁은 중매 거래를 통해서 사는 게 맞죠. 대한민국 현행법상은 모든 물건을 살 때 제화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붙거든요. 최초에 10% 부가가치세가 붙은 예를 들어서 물건 가격이 100원이라 그러면은 100원은 조금 현실성이 없으니까 100만 원이라 그러면은 부가가치세 10%가 붙여서 됩니다. 그러면 100만 원이 공급 가액이 되고 10만 원이 부가가치세 합쳐서 110만 원 그렇게 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뭐 11,000원에 샀다 그러면 부가세 10%가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110만 원에 산 골드바를 판매를 할 때 그러면 그냥 팔면은 예를 들어서 뭐 85만 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차이가 나니까 조금 억울하잖아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를 나는 95만 원 정도는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때로는 조금 시세가 좋다. 매수세 수요가 금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 이러면 이거는 뭐 100만 원, 110만 원에도 팔릴 수가 있는 거죠. 왜? 금을 사려는 사람은 많고 주문을 하면 한참 시간이 걸리거든요. 한 달, 두 달이 걸리고 나니까 사고 싶은 사람은 빨리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중매 거래를 활용을 하면은 부가가치세 없이 금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제일 저렴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사서 다시 똑같은 가격에 되판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 회사의 중매 거래 수수료 이외에는 나머지는 드는 게 없잖아요. 실제적인 건 이론상으로 그렇습니다. 저점에 잘 골라서 샀다. 그러면은 2.15%만 제외하고는 이제 뭐 손실이라든지 어떤 뭐 다른 수수료가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죠. 근데 실물금을 좋은 실물금을 그 정도의 수수료 스프레드로 산다
올라간다. 그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거라니까요. 부동산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수월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국제 금값이랑 국내 금값이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요게 이렇게 반영되는 시간이 있을까요? 이거는 뭐 시간으로 따지면은 국내 실물금 시장 같은 경우는 오전 10시 정도가 되면 시작을 합니다. 약간은 늦게 시작을 하죠. 국제금 시세가 이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금 시세는 23시간 움직이는 거죠. 예를 들어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에서 거래되는 금 선물, 은 선물의 경우에는 23시간 정도 하루 종일 그러니까 계속 움직인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서 국제금 시세가 트로이 온스당 가격이거든요. 그럼 1트로이 온스당 4,200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200달러. 그러면 4,200달러 나누기 31.1 하면은 그람당 단가가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나라의 환율, 그거는 달러당 기준이니까요. 곱하기 1,470원 이렇게 곱하면은 국내에서 순수하게 종이로 거래되는 가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금은 19만 원, 20만 원, 21만 원 이런 선에서 그람당 단가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부가가치세가 붙고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체의 마진들과 유통 마진들이 붙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가격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국제금 시세가 하락을 했는데 국내에서 요즘에 환율이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환율이 올라가 버렸다. 국내 국제금 시세가 1% 내려가고 환율이 2% 올라 버렸다. 그러면 그냥 국제금 시세가 하락을 하더라도 국내 금값은 이론적으로는 플러스 1%가 돼야 되는 게 맞죠. 근데 환율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100% 똑같은 가격에 의해서 지수대로 산정이 되고 움직이지는 않는다. 그 실물금 시장은 그렇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실물금 시장의 규모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이제 수요와 공급 이런 거에 의해서도 변형이 되고 이제 움직이는 거고, 또 때로는 KRX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그러면 실물금 시장에는 금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KRX 시장에 이제 금이 다 들어가거든요. 큰 업체들이. 거기서 이제 안전마진이 그냥 많을 때는 뭐 20%까지 확보가 됩니다. 최근에 이제 10월달, 2월달, 올해 2025년 2월달, 10월달의 경우가 그랬죠. 그렇게 되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윤 추구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KRX로 이제 금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 KRX에서 투자자들이 이제 못 모르고 실물을 인출했다. 당연히 유통업자들이나 생산업자들, 수입업자들이, 업체들이 KRX에 금을 넣는다. 금을 넣으면은 1kg을 넣으면 1000g 해가지고 계좌에 찍힙니다. 그러면 1000g을 지금 거래되는 20%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된 가격에 파는 겁니다. 그러면 현금화가 바로 되고 그날 돈이 들어오는 거죠. 자연적으로 KRX 쪽으로 금이 많이 가다 보면은 시중에 종로를 중심으로 한 시중에 전국에 이제 뭐 금은방들이나 소매점, 금거래소들에는 금이 이제 안 풀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님 저서를 보면은 환율과 금값이 급등할 때 골드바를 싸게 사는 방법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우선은 저희 골드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는 외환 사업자 등록증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금액 이상은 개인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이제 원화를 가지고 오면 달러라든지 아니면 엔화라든지 뭐 있으면은 교환을 해줄 수 있는 이제 정당한 법적인 절차를 갖추어 가지고 있는 거고요. 달러가 있다, 외환이 있다 그러면은 팔 때 살 때 수수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익을 손해를 보고 다시 또 금을 사야 되는 구조가 생기는데, 이제 저희한테 가지고 오면은 기준 환율에 네이버 시세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신한은행, 뭐 외환은행 기준 환율이 나옵니다. 기준 환율 기준으로 해서 이제 금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금액이 커지면은 꽤 차이가 많이 나겠죠. 이걸 이제 현명하게 이제 스마트하게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 금 가격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환율은 오히려 반대로 급등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 현금 달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찬스가 되는 거죠. 오른 환율, 예를 들어서 뭐 1370원에서 1470원까지 만약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10원의 환율 상승에 대한 효과를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국제금 시세는 그만큼 하락을 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원화로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는 굉장히 이제 급등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상태로 국제금 가격은 내린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이중적으로 더블의 효과라 그래야 됩니까? 하여튼 두 배로 더 좋은 방법으로 이제 금을 살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죠. 이 부분도 한 번씩 체크를 해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겁니다. 올해 은 가격이 금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은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결국은 이것도 통화량인데, 통화량이 많을수록 이제 자산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고, 금값이 많이 오르니까 은값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이런 논리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화폐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화폐 단위로서 쓰인 게 은이 더 많거든요. 이제 이런 현상이 있는 거고, 역사적으로 이제 금값이 따라 올라가면은 은값은 반드시 뒤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이번에도 동일하게 이제 일어나는 거고요. 흔히들
사람들이 이제 금은비라고 얘기하거든요. 골드, 실버 레이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금 하나를 살 때 은을 몇 개 사야 된다, 살 수 있다라는 그 가치를 나눠 놓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데 지금은 역사적으로는 뭐 1대 10인 경우도 있고 1대 12인 경우도 있고 1대 40도 있고 30도 있고 1대 뭐 123까지 간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가장 최근에 단기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2010년도의 고점이 금 가격이 트로이온스당 1920달러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은 가격은 49.8달러 이 정도 됐습니다. 선물 기준으로요. 그럼 이때 금은비를 보면 약 한 1대 38 정도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뭐 시차가 약간 있겠습니다만은 1대 40에 약간 못 미치는 금은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오늘 보니까 지금은 금과 은의 비율이 72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금 1kg가 있으면은 실버 72kg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가장 최근에 2010년도 11년도로 되돌아간다 그러면은 은 가격이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이 1대 예를 들어서 뭐 72 정도까지 되니까 이것도 최근에 은 가격이 상승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얼마 전에 1대 90, 1대 100이었죠. 근데 은 가격이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은 선물 같은 경우에는 59.65달러, 약 60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가격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파르게 은 가격이 상승을 했다. 자, 그런데 이제 은과 금의 이제 예를 들어서 은 시세가 더 상승하고 금 시세가 상승하고 또 혹은 금이 이제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은이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다. 그러면 이제 이 금은비가 1대 40 정도까지 축소가 될 때 오버슈팅이 나오거나 뭐 은에 대해서 투기 열풍이 불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제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1대 40 정도까지 간다 보면 아직까지 실버는 굉장히 상승할 여력이 큰 거죠. 금 가격이 4,000달러라고 가정을 하면은 1대 40의 금은비를 가지면은 실버 같은 경우 은 값은 지금 현재 100달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금 가격은 4,398달러를 찍었습니다. 최고점을. 근데 실버는 아직까지 57달러, 58달러, 5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은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실버 주문량이 실물 실버바 주문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3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실물 품귀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향후 은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예전에 1980년대 헌터 형제가 은에 대해서 투기를 했을 때는 금은비가 1대 16까지 갔거든요. 그건 투기적으로 좀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우리가 점잖게 접근을 하고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2010년도, 11년도에 금은비를 보면 1대 40 정도라고 봅시다. 그렇게 보면은 금값이 어느 정도 상승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을 잡으면 되겠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금값이 뭐 고점을 찍었다. 그러면은 뭐 100달러, 120달러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만약에 금 가격이 또 역사적으로 봐서 7배, 8배 정도 간다. 지금 최근에 상승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8,000달러 정도를 찍는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제 1대 40이라고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200달러 정도가 되겠네요. 8,000달러면은 그 은 가격은 이제 200달러, 앞자리 수가 세 자리가 되는 거죠. 200달러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준비를 하고 실제적으로 은이 저희가 판매가 되면은 판매된 수량 이상만큼은 계속 축적을 하고 모으고 있는 거죠. 스테이킹 하고 있는 거죠. 예.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금과 은 둘 중에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은 투자 전략이라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은 자주 받는 질문인데요. 아들이 좋아, 딸이 좋아 하는 질문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내키는 대로 해가지고 그냥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상관없이 금이 좋으면 금 하시고 은이 좋으면 은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금은비가 예를 들어서 1대 40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나 여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은에 대한 비중을 조금 높여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뭐 1억 정도의 자산이 있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금은 뭐 한 4 정도, 4천만 원 정도 하시고 실버를 6천만 원 정도 내지는 뭐 금 3, 실버 7 요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물론 은 가격이 상승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뭐 정리를 해서 현금화를 시키든지 저는 이제 계속 이제 모으는 입장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높아진 은을 팔고 실버를 팔고 금으로 대처를 해놓는 게 좋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들은 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보 투자자분일수록 특히 실물 실버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은 뭐 은 ETF도 있고 은 통장도 있고 있는데 스프레드라든지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게 좋고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실제로 실물 실버바를 가지고 보고 있는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수익률 차원에서도 현금화 시킬 때 요즘에는 중매거래라는 좋은 제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격에 저렴하게 사시고 그 다음에 팔 때도 당연히 이제 좋은 가격에 내놓으면은 새로운 이제 구매자가 매수자가 나타나서
사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좋은 제품일 때 새로운 사람이 더 일반 대다수의 금과 은을 모르는 사람이 특히 실버를 모르는데 어떤 실버를 사야 되지 했을 때는 브랜드 가치가 높고 많이 들어보고 제품이 좋은 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팔 때까지 생각을 하면은 좋은 실버바, 브랜드 있는 실버바를 잘 현명하게 사는 게 좋다라는 얘기고 그게 중매 거래를 활용해서 잘 현명하게 하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은 투자도 대표님께서는 장기 보유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금하고 마찬가지로 은도 진짜 이제 돈 리얼머니이기 때문에 저축의 개념으로 계속 모아간다는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될 거예요. 이게 고점이 어디다 어떻다라는 거는 우리 그냥 일반 개인들이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언제 어디까지 어떤 가격을 형성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이 필요하기 전까지는 조금씩은 계속 모아서 저축한다는 개념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 투자 입문자가 좀 반드시 알아야 될 특징들이 있을까요? 은 투자, 실버 같은 경우에는 금하고 다르게 이제 조금 오래 두면 공기 중에 구리 성분하고 합쳐져 가지고 황화 현상이 생기거든요. 시커멓게 변색이 되거나 노란색으로 뭐 반점이 생기든지 시커멓게 주로 변색이 되죠. 그다음에 좀 굉장히 아름다운 색으로 변색이 될 수가 있어요. 변색이 은화나 뭐 실버바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요거를 금은 10년, 20년 된데도 아무 이상이 없네. 근데 은은 실버는 색상이 변할 수 있다. 화학적인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제 유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왕 이제 보관을 할 때 아무래도 변색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되팔 때 높은 가격을 받고 싶다 이러면은 새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깔끔한 게 좋잖아요. 그러면 보관을 이제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버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하고 접촉이 안 되게 뭐 공기 흡수제라든지 진공팩을 통해서 비닐로 이제 밀봉을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하시는 김치통 있잖아요. 락앤락이라 그럽니까? 하여튼 밀봉이 아주 잘 되는 그런 이제 거기에다가 몇십 킬로씩 담아서 이제 보관하기도 하고 땅에 묻기도 하고 금고에 두기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우선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실버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고 팔 때 갭이 일반적으로 크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중매 거래를 공부하게 되면은 갭이 안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신에 실버는 이제 부피가 크고 중량이 이제 많이 늘어날수록 무거워요. 실버를 저희들이 판매할 때 20kg을 사면은 이제 007 가방을 드리는데 20kg을 성인 한 분이 들어가지고 계속 이동을 하면 그게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무겁거든요. 잘못하면 허리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보관하고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애로사항이 조금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은 실버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나 이제 함량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다뤄야 되거든요. 골드바나 실버바나 마찬가지로 KSD 9537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산업표준연구원에서 나온 기금속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KS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잖아요. 거기에 의하면은 금이나 은 함량은 99.99% 이상일 때 그럼 함량은 99.991, 99.992, 993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99.99% 이상일 때거든요. 99.99% 이상일 때 표기는 999.9로 한다. 그게 천분율이거든요. 퍼밀리언 있는데 그건 생략하고 표기는 999.9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골드바라고 부르고 실버바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국가에서 산업표준에서 했거든요. 근데 금함량이나 은함량이 미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그거는 합금이나 합은 뭐 덩어리 은 이렇게 불러야 되거든요. 이런 거 말고 정말 이제 정제된 고순도 제품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잘 선택해가지고 브랜드 가치가 높은 거, 아름답고 예쁜 거를 잘 선택을 하셔서 나중에 대팔 때도 이제 이익을 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함량이 좋아야 되는데 함량을 뭐 포나인 999.9 찍어놨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비파괴 검사기로 테스트를 해보고 이러면 함량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거는 녹여서 재사용하거나 새로 재탄생을 할 때 감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내용을 비파괴 검사기를 통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함량이 안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를 새로운 고객에게 뭐 포나인이 맞습니다라고 판매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또 중매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제가 볼 때는 실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더 브랜드 가치가 있는 제품들을 딱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보관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자금이 돈이 필요할 때 멋진 가격, 좋은 가격에 높은 가격에 다시 이제 되파는 그런 방법을 권유를 드립니다. 은은 부피가 크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은을 위탁 보관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금을 투자를 하는데 골드바 1kg을 뭐 10kg 정도 하신다, 5kg 정도 하신다 하면 조금은 고액 투자자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이 이제 뭐 2kg, 1kg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실버를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금이 오르면 실버가 따라 오르는 것도 알고 금은비가 지금 낮은 금은비가 굉장히 높은 경우에는 실버의 가격이 저평가되기 때문에
때문에 향후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버도 같이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금만 가지고 있다. 근데 실버가 갑자기 급등해가지고 금보다 상승률이 2배, 3배 이상 가버린다. 그러면 이게 뭐가 옵니까, 여러분? 포모 오지 않습니까? 포모. 주가지수 4천 오고 5천 오고 미국 주식이 뭐 S&P가 오르고 그다음에 나스닥 100 선물지수가 어떻게 하고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가고 어마어마한 몇십 배, 몇백 배 상승이 되는데 나는 하나도 없다. 포모 현상이 오잖아요. 예, 나는 왜 없을까? 그 포모 현상 정신건강에 굉장히 해롭거든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은투자는 반드시 같이 해요. 근데 중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은 오히려 이제 우리 회사에 그냥 금이 이만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어느 일정 부분은 그냥 보관을 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관증을 가져가시고 이제 회사가 이제 법인 도장하고 이런 거를 찍어 드리겠죠. 그렇게 해서 보관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금이 또 많으신 분들은 이제 금 보관 운영을 통해서 매년 이제 배당금을 세후 2% 정도 받거든요. 세전 2.56%고 세후 2% 정도의 배당을 받아요. 1년 단위로 해가지고 하고. 그러면 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금을 이제 회사는 유통을 해서 수익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골드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이걸 하고 나니까 국내 1위 금거래소 한국금거래소와 하나은행이 또 조인을 해가지고 또 더 크게 또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방법들도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장 일반적인 거는 무거워도 그냥 뭐 카트기 끌고 밀고 하면서 이제 집에 어디 아니면은 자신만 아는 장소에 이제 보관을 해두는 거죠. 그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은은 금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높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해야지 현명할까요? 지금 이제 실제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금시장과 은시장, 이게 종이 금시장, 은시장이 있는데 이게 이제 CME 시카고 상품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뭐 11시간 멈춘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거기서 많이 거래를 하고 이제 종이 돈, 달러 막 이런 걸 발행해 가지고 아니면 많이 가지고 있는 그 가격으로 은 가격을 조작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자금을 엄청난 뭐 금융 재벌들이나 힘 있는 뭐 JP 모건이라든지 뭐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은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이제 가지고 놀기에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은 같은 경우는 많을 때 심할 때는 하루에 15% 적게는 뭐 2, 3% 1, 2% 움직이는 폭들이 금보다는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시세나 차트 흐름에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되고 철저하게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 정도 가격이 오면은 분할 매수 들어가겠다 하는 이런 전략들이 굉장히 좋은 거죠. 어떤 분들은 금선물, 은선물을 추천을 드리는데 지금 금선물 같은 경우 레버리지가 19배, 은선물 같은 경우에 13배거든요. 자기 자금의 19배, 13배를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한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 초보분들이나 이제 제 방송을 여기 경제원탑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금 투자를 할 때 금선물, 은선물 뭐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뭐 ETF라든지 뭐 은 ETF, 금 ETF 뭐 마찬가지거든요. 어차피 이제 과도한 세금이 붙어요. 일정 수익 이상이 올라가면은 소액으로 할 때는 뭐 몇백만 원, 1, 2천 할 때는 상관없는데 그 단위가 1억, 10억 넘어가고 이러면은 세금이 굉장히 가다하게 붙습니다. 국내 금통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세금이 없는 실물 금과 은, 피지컬 골드, 피지컬 실버를 하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철저한 분할 매수가 답입니다. 예, 실버일수록 더 그렇게 되는 거고. 예. 대표님께서 지금 현금 1억이 있다면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실지 궁금합니다. 야, 지금 예전에 뭐 여러분들이 20년 전에 1억이면 굉장히 1억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지금의 1억 원은 야, 솔직히 뭐 어떻게 보면은 크다면은 클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뭐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1억 원 가지고는 구성을 못 하겠는데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살 집도 있어야 되고 뭐 집을 1억 원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제외한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젊은 분일수록 더 안정적으로 자산 축적을 이제 느리지만은 안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금 투자, 은 투자를 이제 실제적으로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은 저희가 좋은 제도를 하고 있으니까 금과 은은 실물금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보관 운용을 하면서 배당금을 또 받아가시는 그런 전략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금은비가 은의 폭등이 각이 조금씩 보이려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안 나왔습니다. 아까 이제 2011년도 금과 은이 최고점 찍었을 때 그때 이제 금은비 1대 40까지 아니면 1대 뭐 30까지도 바라보면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을 제가 볼 때는 한 3천만 원 정도, 실버를 7천만 원 정도, 3대 7 내지는 4대 6 정도의 비율로 금과 은을 실물 금과 실물 은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네, 도전해 보면은 쉬울 겁니다. 쉽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돈은 금과 은은 그냥 저축을 해서 진짜 돈을 모아두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만든 그 자산의 가치를 보존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화폐 가치에 따라서 때로는 더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지루하리만큼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자산 있잖아요. 그 자산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치를 잃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거를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축 차원에서 가치를 저장한다는
된다는 차원에서 보존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하시는 사업이라든지 각자 종사하고 있는 직업들 있잖아요.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더 이제 종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가 그거를 연구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물금과 은을 오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크나큰 보답을 아마 할 겁니다. 절대 실물금과 은은 배신을 안 합니다. 단기적으로 1년, 2년, 5년 뭐 이렇게 말고요. 여러분들이 토끼 같은 아들, 딸도 낳아야 되고 나중에 그 애들이 결혼해서 손자, 손녀를 보고 이렇게 흐뭇하게 이제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때까지도 이제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고 든든하게 지켜줄 자산이 실물금과 은입니다. 반드시 이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서 경제 위기 상황이 오면 나와 내 가족을 지키고 자, 조금 더 크게는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그 든든한 버팀목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모두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